기호에 따라서는 전복 내장을 넣은 전복죽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복 내장을 넣지 않고 그냥 하얗게 끓인 전복죽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건 정말 기호의 차이이니까 드시는 분의 기호를 잘 맞춰서 끓이면 이제 드시는 분께서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겠죠.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그레이스입니다. 그 전복 영양 음식으로 너무 잘 알려 있는데 구체적으로 전복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 그런 거 좀 알고 싶어요. 진짜 전복만큼 사실 보양 재료로 여겨지는 게 더 있을까요? 되게 많은 보양 재료가 있지만 아마 앙케이트 하면은 탑3에 드는 것 중에 하나 아닐까 싶어요. 전복.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릿속에 굉장한 보양 재료로 인지가 되어 있고 전복 자체는 사실은 바다에서 나는 재료이긴 한데 거의 땅에서 나는 삼이랑 비슷하다라고 할 만큼 아주 추앙받는 보양 재료죠. 근데 그도 약간 그럴만한 게 단백질 함량이 높은 재료인데 지방 함량은 굉장히 낮고 맛 자체가 일단 고급스러운 고소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남녀노소 거의 가리지 않고 그 맛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맛이 좋아야 뭘 먹고 효과도 있을 거잖아요. 많이 드실 수 있는 기호도를 가지고 있는 식재료, 몸에도 좋은 재료, 그렇다 보니 더 좋은 보양 재료라고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 전복을 그 맛으로도 드시는 분들이 있고 좀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병우 회복에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데 그 이유가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이 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소화는 또 잘 되고요. 그런데 단백질 함량이 높은 재료이면서도 무기질을 같이 굉장히 고함량으로 가지고 있는 재료인 거예요. 그런 재료는 사실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무기질 중에서 아연도 굉장히 높고 셀레늄도 높고요.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영양소는 전복이 일단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다 하면 우선 면역력이 저하됐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당연히 소화가 잘 되면서 면역력을 증강시켜 줄 수 있는 재료면 좋은데 전복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아연, 셀레늄의 효능이라고 하는 거는 면역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맞아요. 면역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어떤 인간의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면역이라는 단어로 간단하게 표현하지만 면역력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데에는 굉장히 다양한 면역 세포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면역 세포들이 만들어지는 것, 작용하는 것, 그 면역 세포가 제대로 잘 싸워줘야 되는 그 모든 기능을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전복에 충분하게 들어가 있는 아연이나 셀레늄 같은 영양소가 곳곳에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영양소를 전복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역력 증강에는 아주 좋은 재료예요. 그 상처 회복이랑 감염 예방에도 좀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상처가 나도 잘 아물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밥을 잘 안 먹고 뭐 편식하고 몸이 약한 아이다라고 하면 조금만 놀이터 가서 넘어져도 그 상처가 빨리 안 나아요. 근데 그거는 나이가 들어서도 좀 마찬가지일 수가 있는 게 젊었을 때는 어디 가다가 툭 부딪혀서 피가 나도 금방 그 피가 지혈이 되고 그 상처가 봉합이 되는데 자연적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상처가 나고 나면 잘 안 아물고 계속 덧나고 그 위로 다시 염증이 발생하고 하는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기본적으로 내가 피부가 약해졌나 봐. 그런 개념보다 더 상위로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제 전복에 요오드가 좀 들어있다고 들었어요. 네, 전복 자체가 전복이 주로 먹고 사는 게 미역이거든요. 미역 자체가 요드가 높은 식재료이다 보니까 당연히 전복도 요드가 높은 식재료에 해당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요드도 우리가 면역력에는 되게 중요한 영양소예요. 그래서 전복 자체가 더 좋은 재료가 되기도 하죠. 소화가 잘 되고 고단백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특히 노인분들한테 어떤 점이 더 좋은지 한 번 더 깊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단백질을 꾸준히 적정량만큼 또 충분히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고단백 식품이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삼계탕도 우리가 젊은 분들에게는 되게 소화 잘 되는 보양식 고단백 식품이라고 여겨지지만 어르신들은 삼계탕 드시고 나면 너무 포만감이 있거나 혹은 좀 약간 기름지다라고 느껴져서 화장실을 가신다거나 하는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그런 게 다 소화 흡수가 충분히 되지 않는다라는 것의 반증이기도 한데 전복은 단백질 함량이 높지만 소화가 용이한 재료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먹는 이유인 내 몸에 단백질을 채우고자 하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재료에 해당하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정말 아주 고품질의 단백질, 양질의 단백질을 드시고 싶다라고 할 때 전복은 굉장히 좋은 재료예요. 근감소증 예방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근육을 잘 관리하는 데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료이죠. 그리고 이제 하체 운동을 하면서 먹으면 또 하체 근육이 또 늘 수도 있고 연골에도 좋을 수도 있는 그러면 이 전복죽도 어떤 레시피로 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복죽을 좀 맛있게 끓이는 박사님만의 그런 노하우가 좀 있을지. 일단 그 전복은 크고 싱싱한 게 좋은데요.
클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비싸지잖아요. 그런 재료잖아요. 그래서 적정한 가격의 전복을 싱싱한 걸 잘 선택을 하시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 세척을 깨끗하게 잘 하시는 거, 손질을 잘하는 거, 그런 기본적인 지침을 잘 지켜야 되는 식재료에 해당해요. 기호에 따라서는 전복 내장을 넣은 전복죽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복 내장을 넣지 않고 그냥 하얗게 끓인 전복죽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건 정말 기호의 차이이니까 드시는 분의 기호를 잘 맞춰서 끓이면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복살을 잘 손질해서 참기름에 볶아내서 끓이기 시작을 하면 좀 더 고소한 맛을 배가시킬 수 있는 조리법이 되죠. 그러면 이런 전복죽 있잖아요. 고소한 맛을 내는 게 뭐 참기름 이런 걸 두르면 좀 더 맛이 있을까요? 그렇죠. 참기름을 둘러서 잘 손질된 전복살을 볶으면 훨씬 고소하죠. 전복죽 먹을 때 하루 적정 섭취량이나 좀 주의할 점이 있는지. 전복이 면역력 증강에도 좋고 몸에 좋다고 하니까 그러면 또 굉장한 양의 전복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루 한 개 정도 전복이면 되게 충분한 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너무 많은 단백질을 먹는다고 해서 그 단백질이 내 몸에 다 흡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많이 드셔도 전복 2개 드신다고 1개 드신 거에 2배 효과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루 1개 정도 양이면 사실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좀 어떻게 할까요? 알러지 있는 분들은 당연히 피하셔야 하는데, 알러지 강도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패류, 조개류 알러지가 있으시다고 해도 전복에 알러지가 반드시 있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다른 방법으로 소량씩 시도해 보시고, 양을 적게 먹으니까 괜찮아? 그럼 조금 양을 늘려보시고 애들 이유식 하시듯이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구독자분들 신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이런 전복죽을 신장에도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복이 이제 고단백 식품이다 보니까, 또 다시 돌아가자면 단백질을 너무 과량 먹지 않는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지 않는다, 이 2가지 원칙을 지켜야 되는 재료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너무 많은 단백질을 드시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면 좋겠고, 요드도 높은 식재료이다 보니까 신장에도 사실 살짝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전복을 한 번에 먹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기력 회복하시고 입맛을 돋우는 데는 굉장히 좋은 메뉴가 됩니다. 네, 그리고 근육 보강에도 좀 도움이 되고, 확실히 면역력 자체가 좋아지니까 이렇게 소량으로 시도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좀 프리미엄 중에 프리미엄 죽을 좀 네. 전복죽이잖아요. 전복죽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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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야 넣으면 됩니다. 되나요? 네네. 아, 제일 좋은 재료를 많이. 네. 질 좋은 재료 많이. 셰프님 같은 경우는 어떤 재료를 쓰시나요? 이런 하실 때? 전복죽이잖아요. 저는 네. 전복죽 생각하면서 음. 죽을 좀 리서치를 해봤거든요. 네. 뭐 서울에 땡뜰까 전복죽인데 전복이 별로 없어요. 전복죽은 좀 비싼 죽이잖아요. 근데 거기라도 올리고 전복을 더 넣지. 약간 그런 피드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그러면 전복을 많이 주고 가격을 조금 올리자. 너무 비싸면 안 되니? 그럼 남는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직거래나 뭐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네. 이제 좀 많이 찾아봤죠. 완도에서 대전복들도 생각보다 싸더라고요. 이 꿀팁이네요, 이거. 네, 구독자분. 그래서 요 조그만 전복들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2만 원. 그래서 이제 큰 전복들이 더 맛있잖아요, 원래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전복 내장도 잘 손질을 해서 소스처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준비하신 재료 한번 소개해 주시죠. 메인 재료인 전복인데, 이 전복은 저희가 이제 완전 횟감 상태로 온 전복을 제가 손질한 거예요. 이 전복을 다 손질을 해서 다 썰어서 얘를 살짝 볶아서 여기 육수랑 같이 해서 냉동시킨 거고요. 그리고 얘도 이제 전복 내장인데 제가 소스처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복 내장도 다 손질을 해서 갈아서 그 육수랑 같이 소스를 만들어서 냉동시켜 놔서 이제 쓰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야채가 5종 정도 있는 야채들이 들어간답니다. 5종이면 뭐가 들어있나요? 여기 야채는 파랗게 보이는 것들이 애호박이고요. 하얀 것들은 양파, 그리고 감자, 양배추, 그리고 당근, 이런 거죠. 뭐 비쌀 때 있고 쌀 때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저 시간 날 때 다 이렇게 썰어놔서 데친 다음에 냉동을 시켜 놓거든요. 고객님들도 뭐 보시는 그 시청자님들도 집에 이제 야채들 많잖아요. 야채들 집에 가지고 안 쓴다고 하면 냉동시켜 놨다가 나중에 죽 이렇게 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준비가 다 끝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만 준비해 놓으시면 전복이 손질하는 게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 이제 보이지만 복잡하죠. 그러니까요. 이거 만들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 그렇죠. 손질한 거. 네. 한번 보여주시죠. 네, 우선은 이 육수를 이제 한 컵 반 정도 분량으로 붓게 됩니다. 그리고 야채는 반 컵 정도. 반 컵. 이 죽밥은 아까 육수처럼 한 컵 반 정도 분량으로 밥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약간 그 키포인트가 하나가 있긴 한데, 여기는 네. 전복이랑 네. 전복 내장이 있잖아요. 네. 근데 얘를 지금 이게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덩어리로 되어 있지만 좀 이따 끓으면서 이게 쭉 전복 내장 색감이 나올 거예요. 근데 얘는 맨 나중에입니다. 아까 부추 얘는 정말 하루도 먹을 수 있는 상태예요. 네. 근데 모든 것들이 너무 투머치 끓이게 되면 약간 질겨져요. 얘가 제일 부드럽거든요. 그러니까 살짝만 익으면 되는 형태인데 처음부터 죽을 끓여주게 되면 얘가 질겨져요. 다 했을 때 얘를 마지막에 넣고 얘가 이제 다 녹으면서 이제 되게 끓을 때 끝 하면 제일 좋습니다. 네. 그럼 다 가열됐다고 했을 때면은 한 80% 정도 됐을 때. 네, 맞습니다. 정도인가요? 맞습니다. 네네. 불은 어느 정도로 하세요? 불은 집에서 하면 약 사이로 그냥 은근하게 끓여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지금 바로 끓이기만 하면 바로 시작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전복 내장 색깔이 나오면서 예쁜 전복죽이 되죠. 오늘 얘기를 다 들었는데 네. 이건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이건 그런가요? 일반인이 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다지는 부분에서 네. 그런 건데 근데 뭐 그 세트 같은 게 있으면 또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이거를 그래 따라해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네, 네, 레시피를. 네, 네. 근데 이 따라해 보지만 그 맛이 안 날 수도 있는 거죠. 오리지널의 그럴 수 있죠. 셰프의 맛이 안 날 수도 네, 있는 네. 거잖아요. 이럴 때는 또 오리지널 맛을 또 먹어봐야지 진짜를 만들 수 있으니까 네, 네. 여기 한번 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한번 오세요. 여기 혹시 어디에 있나요? 저희는 지금 강원도 원주에 있고요. 네. 네, 위치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네. 그럼 여기 죽집 이름이 혹시 태평죽이라고 합니다. 태평성대 할 때 태평. 맞습니다. 맞습니다. 태평죽. 네. 여기 배민으로도 시킬 수가 있나요? 여기? 네, 배민도 되고요. 당연히 쿠팡이츠 주문도 되기도 하고요. 네. 밑에 있으면 그 포장 주문도 되기도 하고 여기 직접 오셔서 매장 크니까요. 오셔가지고 제가 직접 만든 죽을 드셔도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떤 네. 맛일지. 너무 귀하거나 너무 비싸서 자주 먹을 수 없으면 또 그 효과를 누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바지락은 적정한 가격선과 우리가 손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뭐 편의성도 분명히 있고 또 마트 어디를 가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조개류에 해당하니까 내가 언제든 적용할 수 있는 재료라는 면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죠.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그레이스입니다. 바지락 같은 조개류가 건강식으로 여겨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칼로리가 낮은 거 대비해서 영양소 배합이 아주 훌륭해요. 칼로리는 낮은데 단백질은 높고 비타민, 미네랄도 많이 들었으면서 뭐 피로회복 이런 거에 아주 좋은 타우린이 가득 들어있는 그런 재료죠. 숙취에도 예를 들어 해산물로 끓인 무언가를 드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게 먹고 나면 왠지 내가 좀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 들고 내 간이 좀 회복되는 느낌이 들고 사실 조개류들이 가지고 있는 타우린 성분에서부터 느끼는 우리의 감각일 수도 있죠. 방금 이제 그 바지락에 단백질이 많아서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바지락 속에 있는 그런 단백질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고단백 식품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칼로리가 좀 같이 높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조개류들은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것에 비해서는 칼로리가 좀 낮은 편이고 동시에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것만큼이나 아연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아연이요? 네, 우리가 굴도 아연이 많고 조개류도 아연이 좀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식재료이기도 하고요. 비타민 B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이 에너지 대사를 할 때 반드시 필수적인 비타민이거든요. 비타민 B군이 많은 재료이면서 단백질 함량도 높고 하다 보니 내 몸에 좀 원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역할을 자연적으로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영양소의 배합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다가 칼로리도 낮으니까 뭐 일석이조죠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바지락 칼국수 막 이렇게 먹잖아요. 그게 문제죠. 그런 칼국수 때문에 살이 더 찌고 더 그렇게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칼국수는 아무래도 보통은 이제 정제된 밀가루로 만드는 거의 100% 탄수화물이죠. 바지락에 좋은 영양소가 많은데 네. 아까 칼국수로 먹으면은 몸에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럼 몸에 좋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바지락 자체를 사실 내가 양껏 먹어서 배부르게 먹어야지 하면 진짜 많이 드셔야 될걸요. 바지락 알 개수로 따지면.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바지락을 또 과량 드시는 거는 또 우리가 늘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같이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재료들을 잘 조리해서 드시면 좋은데 바지락 칼국수도 뭐 물론 좋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채소를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좀 더 부드럽게 내가 소화 잘 될 수 있는 형태로 조리된 음식이라고 하면 저는 바지락이랑 다양한 야채를 넣어서 같이 끓인 죽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바지락이랑 끓여서 먹는 죽이요? 네네. 조개탕 같은 것도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조개를 이용한 국물 요리는 우리 밥상에서 뭐 흔하게 먹을 수 있는 메뉴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바지락이 들어가 있는 죽이라는 것도 아주 생소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바지락과 다양한 채소를 준비를 하시고 바지락 육수를 내는 것처럼 준비를 하셨다가 거기에다가 채소 넣고 또 불린 쌀도 넣고 해서 끓이고 마지막에 바지락 알도 좀 넣어가지고 바지락 맛도 느낄 수 있고 그런 메뉴죠. 야채랑 같이 먹으면은 야채에 있는 좋은 성분이랑 바지락에 있는 좋은 성분 같이 만나서 시너지가 엄청 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양한 재료를 골고루 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조개류 자체는 알러지가 있으신 분이 아닌 이상은 굉장히 소화 흡수가 좋은 재료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께도 추천드릴 만한 방법이기도 해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바지락에 들어있는 철분, 아연, 비타민 B 이런 것들이 다른 어패류에 비해서 더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어패류 중에 하나인 건가요? 조개류들은 다 비슷하다고 봐주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바지락은 좀 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조개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식재료가 아무리 몸에 좋아도 너무 귀하거나 너무 비싸서 자주 먹을 수 없으면 또 그 효과를 누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바지락은 적정한 가격선과 우리가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뭐 편의성도 분명히 있고 또 해감의 과정도 다른 조개류보다는 가정에서 하시기가 좀 수월하기도 하고 마트 어디를 가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조개류에 해당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영양소 밸런스가 특별히 바지락이 더 우수해요 보다는 내가 언제든 적용할 수 있는 재료라는 면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죠. 더 많이 자주 먹을 수 있는 네, 맞아요. 재료라는 것에. 그럼 면역력이나 제가 알기로는 뭐 뇌에도 좀 좋다고 들었었거든요. 네네. 일단 아연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면역이어도 뭐 정말 무리가 아닐 만큼 아연 자체는 나의 면역력을 유지하거나 증강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나는 것들에 이제 아연이 많은 경우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굴이고요. 굴 친구에 해당하는 바지락도 아연이 높죠. 그래서 아연이 풍부한 식재료는 이제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하고 그 바지락에 들어가 있는 다른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내 어떤 신경의 에너지가 공급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바지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영양학적인 또 건강적인 이점들이 있는 거죠. 바지락 야채죽 무슨 맛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끓일 때 조개류, 해산물만의 그런 비린내가 날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 비린내가 안 나면서도 맛있게 끓여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예전에 우리가 조개를 보면 조개가 입을 다물고 있다가 익으면 입을 연단 말이에요. 그럼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를 입 열면 바로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네. 말씀하신 이유가 저 익었어요 할 때가 가장 연하고 맛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죽이라는 요리 자체는 물에다가 넣고 재료를 오래 끓이는 특성이 있는 조리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바지락 야채죽을 까딱 잘못하면 이 바지락이 들어는 갔는데 너무 질겨서 맛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리를 하는 거를 피하려면 바지락을 가지고 육수를 충분히 내고 바지락 살은 건져내고 거기에다가 쌀과 야채를 넣어서 죽을 야채죽 끓이듯이 끓이신 다음에 마지막에 발라낸 바지락 살을 넣어서 완성하시면 좀 더 부드럽고 쫄깃한 바지락도 먹을 수 있고 바지락의 영양 성분도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죽이 되는 거죠. 마지막에 약간 곁들이는 느낌으로 이렇게 네, 올라가죠. 육수를 낼 때 쓰시고 마지막에 다시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 조개류 먹을 때 알레르기나 통풍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어패류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보통 아시잖아요. 드시면 안 되는 재료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바지락 자체에는 퓨린 함량이 높아요. 그래서 통풍이 있으신 분들도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재료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만약에 내가 뭐 정량으로 생각하면 한 70g, 70g 정도가 바지락을 섭취하기에 적정한 양이라고 생각하고 죽을 끓인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넉넉한 양으로 한 그릇 정도에 들어가는 바지락에 해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그릇 정도의 바지락 야채죽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선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신장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바지락 야채죽 어떻게 먹으면 좋다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야채에 있어서 제가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일단 칼륨의 함량을 조금 제한을 하실 필요가 있다면 데쳐낸 야채 혹은 한번 끓여낸 야채 아니면 최소한 물에 담궈 놓은 야채를 이용을 하셔서 조리를 하시라라는 말씀을 다시 강조를 드리고 싶고 바지락 자체도 단백질이 높은 재료이니까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오늘 바지락 야채죽을 보여주신다고. 네, 맞습니다. 바지락 야채죽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왠지 맛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도 약간의 부추가 들어가서 감칠맛도 바지락과 어떤 바다 향기가 나기도 하고 편안한 맛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저희가 죽밥이라는 재료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썰어놓은 부추, 음, 그리고 썰어놓은 야채들, 네. 그리고 얘는 저희가 이제 바지락을 다 한번 손질해서 약간 육수에 담가서 살짝 편하게 냉동시켜 놓은 바지락살입니다. 아, 바지락살 그거를 손질해서 하셨다는 거죠? 네, 바지락이 이제 그만 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우선은 다 손질을 해서 한번 볶아서 육수에 담가서 냉동고에 보관한답니다. 이렇게. 볶아서 육수에 담갔다는 거는 어떻게 하셨는지 디테일하게 말씀해 줄 수 우선은 있을까요? 바지락을 사면 이 모든 죽들은 원재료를 살짝 참기름에 볶아요. 네, 바지락도 마찬가지로 참기름에 살짝 볶아요. 너무 오래 볶으시면 안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냉동고에 보관하면 되는데 이게 냉동고에도 보관하게 되면 말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육수를 같이 넣어서 이렇게 큐빅 형태로 보관하게 된다고 하면 꽤 오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답니다. 그럼 저 바지락을 볶고 얼릴 때도 저 소스를 넣은 그 맞아요. 요 육수가 육수에다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아, 네. 무슨 맛일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 그럼 야채는 뭐가 들어가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네. 주실 것 같아요. 야채에 들어가는 것들은 요 보이는 것처럼 푸릇푸릇한 거는 애호박, 네. 그리고 감자, 양파, 당근, 양배추 아, 이렇게 들어갑니다. 굉장히 다채롭게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네, 이거 부추도 들어가고. 네, 그렇죠. 이게 건강과 맛과 모든 걸 다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넣어서 또 색깔도 있잖아요. 색깔도 네. 이쁘기도 하고. 저희는 이제 매일 고정된 양과 어떤 그 야채의 종류를 사용하고 있는데 집에 보면 감자, 양배추, 당근, 양파 이런 것들이 다 애매하게 남아가지고 썩어서 버릴 수가 있잖아요. 아, 얘 이제 안 쓸 것 같아. 얘를 그러면 다져서 끓는 물에 데쳐요. 데쳐서 그냥 냉동. 이거 모든 재료가 한꺼번에 없어도 돼요. 우선은 이 재료들을 이제 다 조금씩. 다져가지고 데쳐서 냉동을 시켜놔요. 그 다음에, 죽을 만들겠다. 그러면 얘들을 이제 다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 야채 같은 경우는 냉동이 된 상태라 하더라도 칼로 살짝 탁 해도 다 부서지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냉동해서 이렇게 사용하기가 어렵진 않을 거예요. 냉동고에 보관하신 다음에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질지 정말 궁금한데 이제 어떻게 조리를 시작하면 될까요? 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거의 그냥 80%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네. 이제 섞어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양에 대한 것이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육수는 한 컵 반 정도 넣으시면 되고 죽밥도 네, 한 컵 반 정도 양으로 생각하면 그 물량과 그 육수량과 동일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한 컵 반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밥을 내가 먹는 거야 생각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밥으로 생각을 하면 반 공기도 안 되는 분량이에요. 그리고 이제 야채들은 한 반 컵 정도 되는 분량을 넣으신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야채를 좋아하신다 그러면 더 넣으셔도 되죠.
제가 바지락 준비한 요거. 그리고 부추는 맨 나중에 끓은 다음에 한 2숟가락 정도 넣으시면 돼요. 그 바지락 같은 경우는 양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저게? 양으로 하면 한 50g. 그리고 제가 죽을 할 때마다 이제 이렇게 기름을 처음에 살짝만 넣어주거든요. 이렇게 넣어주면 재료들이 약간 혼합되고 약간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들이 살아난답니다. 좀 고소해지기도 하고, 이 상태로 이제 끓여주시면 됩니다. 한 5분 정도 끓여주시면 돼요. 아,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서 그 비타민 C에 사람들이 관심을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네네네. 비타민 C가 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좀 주나요? 뭐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건데 비타민C 먹어라 감기 떨어진다. 뭐 감기 떨어진다라는 단순하게 표현된 말이지만 사실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죠. 그래서 내 몸의 면역의 바운더리를 딱 지켜나갈 수 있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이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분일수록 비타민C를 좀 충분히 드시게 되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스트레스 관리에도 도움이 되나요? 스트레스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복합적인 여러 증상을 통칭하는 용어잖아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가 높음으로써 면역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요. 사실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C는 스트레스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죠. 굉장히 신박한 말씀이시긴 하네요. 요즘 들어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는 게 비타민C 영양제가 있잖아요. 그런 거 또 함부로 먹으면 좀 몸에 안 좋다 막 그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몸에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일단 굉장히 고함량의 비타민C 영양제 같은 경우는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고함량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다 남아있지 않아요. 일단 내가 필요한 만큼 뭐 쓰고 나면 나머지는 다 그냥 소변으로 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고함량의 비타민C 영양제를 드신 분 중에 화장실 갔더니 난생 처음 보는 소변의 색깔을 보실 수 있는 분이 계실 텐데 그러면 너무 고함량의 비타민C를 드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비타민C 같은 거는 정제된 거를 같이 하나의 알약으로 하거나 가루로 하는 거잖아요. 비타민C 하면 떠오르는 과일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그런 것과 비타민C 영양제와 과일을 비교했을 때 어떤 걸 먹는 게 좀 더 좋을까요? 둘은 비타민C라는 공통 키워드를 공유하고 있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른 종류죠. 비타민C 영양제라는 것은 특정 하나의 영양소에 집중해서 그 영양소를 아주 고함량으로 농축적으로 밀어 넣은 저의 입장에서 식품은 아니고요. 그런 제품이라면 비타민C 함량이 자연적으로 높은 과일류들은 비타민C뿐만이 아니라 각종 식이섬유 그리고 그 과일의 원래 색깔이 가지고 있는 항산화 성분 등등을 한꺼번에 다 복합적으로 먹을 수 있으면서도 고함량 비타민C가 줄 수 있는 위험도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오히려 더 안전한 비타민 섭취의 방법인 거죠. 과일 중에서도 비타민C 함량이 좀 있는 게 다 있잖아요. 어떤 과일들을 먹었을 때 좀 비타민C를 더 잘 섭취할 수 있을까요? 아마 머릿속에 있는 그런 과일일 텐데요. 사실은 딸기가 비타민C가 진짜 높고요. 그리고 블루베리도 비타민C가 많고요. 한라봉, 각종 귤 종류들, 망고 비타민C 높고요. 뭐 사과도 비타민C 높긴 하지만 그 중에서 청사과 추천할 만하고요. 청사과가요? 네. 그리고 요즘 또 한참 이제 겨울 되면 많이 드시게 될 유자차를 만드는 유자도 비타민C가 많죠. 근데 이제 이런 과일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비타민C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칼륨 같은 게 또 있잖아요. 비타민C가 풍부한 이런 과일들이 신장 건강에도 도움이 될까요, 얘는? 비타민C만 놓고 보면 당연히 신장 질환자에게도 필요한 영양소예요. 사실 필수로 필요한 영양소라고 볼 수 있죠. 항산화 작용을 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환에 걸렸을수록 사실 산화작용을 막아줄 수 있는 항산화 성분을 충분히 드시는 건 매우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비타민C의 함량이 높은 과일류를 섭취하는 건 아주 중요한데요. 다만 칼륨의 함량도 동시에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과일을 섭취하게 되면 비타민C라는 영양소도 많이 먹을 수 있지만 반대급부로 칼륨도 동시에 같이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을 세척하실 때 물로 여러 번 세척하시고 그 과일을 잠깐 물에 담궈 놓는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칼륨을 수용성 영양소니까 잘 녹여 보낼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도 조금 더 안전하게 과일을 섭취하실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에 씻기만 해도 칼륨이 좀 많이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물에 씻는 것도 없어질 수 있고 물에 담궈 놓으시면 더 많이 없어질 수 있는데 모든 또 나의 행위에는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비타민C도 물에 오래 담궈 놓으면 같이 없어져요. 근데 사실은 칼륨도 용해돼서 없어질 수 있고 비타민C도 물에 닿으면서 같이 없어질 수 있는 영양소에 해당하긴 합니다. 그럼 대체 어느 정도로 씻어야 될까 이런 또 고민이 또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은 농약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종류의 과일이나 칼륨의 함량이 높은 종류의 과일일수록 이제 물에 뭐
한 30분 정도 담가 놓아라라고 지침을 드리기는 하고요. 그런 지침을 좀 따라서 섭취를 하시게 되면 칼륨을 상대적으로 좀 낮추어서 먹을 수 있다라는 방법인 것은 확실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많이 드시면 말짱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양만큼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정해진 양이 찹쌀떡 하나만큼 막 70g 이렇게 작은 양은 아니겠죠?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뭐 사실 블루베리라고 하는 과일로 생각해 보자면 그건 우리가 표준화된 사이즈가 머릿속에 각자 있으시잖아요. 수박만한 블루베리를 상상하시는 분은 안 계시니까 그래서 블루베리 같으면 한 줌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블루베리 한 줌 정도, 다른 과일들도 약간 그 정도 양이. 종이컵 한 반컵 정도 해당하는 양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과일들 중에서 망고나 한라봉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칼륨이 좀 압도적으로 많다고 맞아요. 들었거든요. 망고나 한라봉은 칼륨 함량이 좀 높은 편이어서 섭취하실 때 조금 더 주의를 하시면 좋은데 사실 껍질을 다 벗겨내고 우리가 과육만 먹는 과일이잖아요. 그래서 담궈놓기도 애매한 거예요, 얘가. 그래서 뭐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 자체도 사실은 잘 없어서 망고나 한라봉을 드실 때는 양이 정말 핵심이죠. 그런 걔네들도 아까 한 줌 정도의 양이면 좀 반 개 정도. 반 개도 양이 꽤 많다고 좀 네, 그래서 반 개를 몇 개 드시면 안 되고요. 하루에 반 개 정도. 하루에 반 개 정도. 그럼 이 과일에 있는 성분 중에서 비타민 C도 있고 칼륨도 있지만 천연당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이런 혈당이나 체중 관리하는데 이런 걸 먹으면 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연이라는 단어가 붙어있긴 하지만 천연당도 당은 당이에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혈당을 올리게 하는 요소인 거는 맞고요. 다만 우리가 과일을 섭취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극단적인 것부터 얘기하면 뭐 과일 잼 그리고 과일을 주스로 갈아 먹을 수도 있겠고 그 과일을 뭐 찹즙기로 내려 먹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생 과일을 그냥 먹을 수도 있겠고 등등의 여러 방법으로 과일을 다양하게 섭취하실 수가 있는데요. 통과일 그 자체를 먹는 게 과일에 있는 천연당도 드시지만 식이섬유도 같이 드시고 항산화 성분도 같이 드시기 때문에 설탕에 당만 먹는 거랑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천연당이기는 하지만 과일에 부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다른 여러 요소들과 결합이 되면서 당을 올릴 수 있는 그 속도가 현저하게 낮아지죠. 사과나 뭐 블루베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껍질째 먹기도 하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껍질째 먹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껍질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가 굉장히 밀집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블루베리를 껍질을 까드시는 분은 없지만 사과는 주로 이렇게 깎아서 드시잖아요. 근데 잘 세척을 하셔서 껍질째 드실 수 있으면 더 좋아요. 근데 유자나 이런 것들은 껍질째 먹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이제 각자 하시는 건데요. 껍질째 못 드시죠. 사실 그런 뭐 유자, 레몬 이런 류의 단단한 시트러스류에 해당하는 거는 껍질을 드시지는 않죠. 제가 듣기로는 과일마다 그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색깔마다 그 주는 효능이나 느낌이 다르다고 했는데 어떤 게 있나요? 과일도 그렇고 채소도 그렇고 고유의 컬러를 가지고 있는 이제 식물성 재료들은 다 그 고유의 컬러마다 정해진 이름들이 있는 효능이에요. 그래서 그 컬러가 가지고 있는 힘들이 다 있는데요. 블루베리나 가지처럼 진한 보라색을 가지고 있는 재료들은 우리가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은 또 재료들이 있을 수 있고 뭐 선명한 노란색을 내는 것 예를 들면 망고, 한라봉, 단호박, 당근 이런 류의 재료들은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죠. 그래서 각각 그런 색깔이 가지고 있는 여러 명칭이 다른 것처럼 그 각각의 색깔이 주는 효능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컬러의 과일, 채소를 섭취하시는 거는 굉장히 추천할 만한 방법인 거죠. 채널을 못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안토시아닌이랑 베타카로틴 효능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안토시아닌도 베타카로틴도 둘 다 항산화 성분, 항산화 영양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항산화라는 것은 내 몸이 자연스럽게 노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내 세포가 산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 산화 과정으로 겪는 속도를 조금 줄여줄 수 있는 항산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베타카로틴이나 안토시아닌처럼 색깔이 선명한 과일, 채소를 드시면 그 항산화 성분들의 효과를 극대화해서 누리실 수가 있죠. 그럼 이런 과일들을 아까 통째로 먹는 게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런 과일들을 모찌나 이런 떡에 넣어서 먹는 건 어떤가요? 요즘 너무 많잖아요. 그쵸? 막 생과일 들어가 있는 찹쌀떡 같은 것도 있고 그 과일을 다시 한번 가공해가지고 소로 쓰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떡이라는 전통 음식 자체를 다양한 현대적인 방법으로 해석해내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우리가 드시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맛만 따라서 먹으면 사실 너무 맛있죠. 근데 그거를 내 건강까지 주의해가면서 드셔야 되는 소비자라면 너무 많은 양을 드시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드신다고 해도 우리가 과일 본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들은 또 가져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재밌는 방법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비타민 C를 먹을지 과일을 먹을지 아직도 고민하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추천해 줄 수 있는 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과일을 꾸준히 드시는 방법을 찾는 것이 사실은 1번이고요. 그 이유는 가장 안전하게 비타민 C를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일 뿐 아니라 비타민 C 외에도 식이섬유 또 다른 형태의 비타민들 또 무기질들 같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비타민 C 영양제 고함량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보단 꾸준히 과일을 다양한 색깔로 선택하셔서 섭취하시는 게 좋아요. 다만 내가 정말 기력이 쇠하거나 감기에 아주 심각하게 걸렸거나 해서 내 몸이 강력한 비타민 C를 요청할 때 그럴 때 고함량 비타민 C를 한 번씩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그 쌀이 있잖아요. 쌀밥에 관련된 얘기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 쌀에는 또 어떤 효능이 있는지 좀 많이 궁금해요. 사실 쌀은 우리나라 식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주요 식재료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쌀 자체가 탄수화물이기는 하지만 좀 부담이 덜한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부담이 덜하다라 함은 뭐 탄수화물로서의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정도가 덜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탄수화물의 근본 식품으로서는 아주 훌륭하지만 상대적으로 단백질 함량이 조금 낮고 식이섬유 함량도 다른 잡곡류보다는 좀 낮고 해서 뭐 여러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데에 아주 좋은 식재료이죠. 근데 제가 방금 얘기 들었을 때 식이섬유도 있고 뭐 단백질도 있다 막 이런 얘기 같은 건 굉장히 생소한 얘기인 것 같아요. 예. 뭐 모든 어떤 식재료가 특정한 영양소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쌀 하면 이꼴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시고 맞는 표현이시지만 탄수화물 100%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기질도 가지고 있고 식이섬유도 가지고 있지만 현미나 다른 잡곡류보다 단백질이든 무기질이든 식이섬유든 그런 탄수화물을 제외한 다른 영양소가 함량이 높지는 않죠. 그러면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는데 이 쌀 같은 경우는 좀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뭐 신장에 좀 무리가 있으신 분들한테 신장에 좋은 쌀을 먹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신장이 안 좋아지시면 굉장히 어색하다, 생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느낌 중에 하나가 신장이 건강했을 때 건강 재료, 건강 식재료라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 다수를 먹을 수 없게 된다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장이 건강하셨을 때는 잡곡밥 맨날 잡곡밥 먹으라고 듣다가 신장이 딱 안 좋아지면 가장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이 잡곡밥을 조금 줄이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잡곡보다는 오히려 흰쌀이 신장에 무리가 덜하고 이 흰쌀을 선택하는 게 더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흰쌀 자체가 단백질 함량도 낮고 무기질 함량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신장에 부담을 주는 행위 자체를 덜 할 수 있는 재료인 거죠. 그래서 잡곡보다는 흰쌀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 흰쌀을 씻을 때 우리가 흰쌀에 들어있는 칼륨 이런 좀 수치 낮추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헹궈내고 불렸다가도 그 물은 버리고 새 물을 다시 받아서 밥을 하고 하면 흰쌀이 원래 가지고 있는 칼륨 함량도 조금 더 줄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런 쌀을 좀 잘 씻어주면 칼륨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쌀 같은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떡으로도 많이 해서 먹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신장에는 좀 좋을 수가 있겠네요? 뭐 쌀밥보다 떡 자체가 신장에 좋냐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뭐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조금 어려운 게 우리가 쌀밥을 먹는다고 해서 쌀밥만 먹진 않잖아요. 떡을 먹는다고 해도 100% 흰쌀로만 된 떡을 먹는다기보단 뭐 고명도 있고 다른 부재료도 있고 하니까 밥이 좋냐 떡이 좋냐 신장 질환자한테 뭐가 좋냐라고 물으면 제가 답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의 전통 조리법에서는 굉장히 단순한 재료를 아주 심플하게 요리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조리법 자체에 뭔가 복잡한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고 신장 질환자들에게 일반 밥으로 먹는 것 대비해서 더 부담을 줄 만한 행위가 추가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떡은 빵이나 과자 같은 간식보다는 오히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더 편안한 간식이 될 수 있죠. 그러면은 이런 떡을 먹었을 때 주의할 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뭔가 식재료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실 떡을 먹는다라고 하면 각자 떡하고 딱 생각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떡이 다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은 뭐 백설기, 어떤 분은 시루떡, 뭐 꿀떡, 송편, 증편 다양한 종류의 떡을 생각하실 텐데 그 다양한 종류의 떡은 다 속 재료도 다르고 쌀 말고 들어가는 부재료도 다르고 예를 들어 조청을 찍어 먹기도 하고 하는 등의 또 곁들이는 소스 종류도 다를 수 있잖아요. 떡을 고르실 때 신장 질환이 있거나 당뇨가 있으시면 특히나 더 조금 더 심플한 재료로 만들어진 떡을 고른다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쌀 말고 견과가 들어간 떡이라든지 콩이 같이 들어간 떡이라든지 하는 다른 다양한 건강한 재료가 눈에 좀 보이되 너무 단맛이 많이 나서 이건 좀 뭔가 양념이 복잡하겠는데 그런 떡을 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떡을 좀 피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몇 개 정도 먹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PD님이 드디어 양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셨네요. 특히 신장질환이 있으시면 모든 섭취의 양 자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무얼 먹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느 만큼 먹는지 혹은 어느 만큼 먹어도 내가 괜찮은지를 아는 건 되게 중요한데 떡의 기준은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 우리 찹쌀떡 정도의 크기로 생각했을 때 한 개 정도가 가장 적당한 크기라고 보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약간 뭐 떡의 중량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70g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의 중량이면 한 번 드시는 간식의 양으로 적절한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떡에서도 이제 그냥 찹쌀떡을 먹느냐 뭐 다른 떡을 먹느냐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약간 건강하게 떡을 먹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떡을 먹는 게 좋을까요? 일반 건강인, 뭐 예를 들어 그냥 가벼운 정도의 당뇨, 가벼운 정도의 고혈압, 뭐 살이 쪄서 고배니시 이런 류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일반적인 건강인에 속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떡 자체를 고르실 때 뭐 견과류, 콩, 팥, 다양한 재료가 한꺼번에 좀 응축되어 들어가 있는 그런 떡을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콩이나 너무 많은 견과가 박혀 있거나 함께 들어가 있는 떡은 오히려 칼륨의 함량도 굉장히 높을 수 있고 단백질 함량도 과다할 수 있어서 내가 그 양 자체를 잘 조절하지 않으시면 좀 과잉 섭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더 심플하게 보여지는 떡, 흰쌀 위주로 만들어진 떡을 선택하시면 더 건강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떡 같은 거 하면은 그 모찌가 좀 많이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좋아하시는구나. 네, 모찌를 좋아하는데 그 모찌 같은 건 안에 뭐 과일이 들어있거나 막 그러잖아요. 과일이 들어있거나 뭐 요거트가 들어있거나 이런 것도 괜찮나요? 그거 굉장히 떡 매니아신가 봐요. 요즘 유행하는 건데 예전에 찹쌀떡은 사실 그 동그란 찹쌀떡 안에 팥, 앙금 혹은 뭐 통팥 이런 팥 종류가 주로 소로 들어있었는데 요즘은 그 소 종류가 되게 다양해져서 뭐 생 과일이 통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과일청이 들어가 있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요거트가 들어가 있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소들을 활용한 모찌, 찹쌀떡 종류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마 흔하게 보실 수 있을 텐데 뭐 그런 것들이 다 괜찮습니다. 다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찹쌀떡이라는 떡 자체는 한 개의 중량이 거의 정해져 있는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떡이기 때문에 내가 하루에 한 개 간식으로 먹겠어 딱 이렇게 설정하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백설기 하루에 한 개까지 드셔도 돼요 라고 하면 모두가 생각하는 백설기 크기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양을 조절하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큰 판으로 나오는 떡이 조금 더 우리가 추정하기가 힘들고 하나의 표준 사이즈라고 모두가 통용할 만한 떡들이 조금 더 수월하죠. 그럼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영양 박사님이시니까 떡을 이제 보관할 때 막 냉동으로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떡을 보관하거나 재가열할 때 영양이나 좀 맛을 유지하면서 보관할 수 있는 법이 또 따로 있을까요? 사실 떡 자체는 쌀이라는 것이 주재료이다 보니까 이게 처음 만들었을 때는 아주 막 보들보들하고 쫀득쫀득하고 그런 느낌이 좋아서 사랑하시는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전분 자체가 노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지나서 떡 먹었더니 뭐 딱딱해요, 굳었어요 이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게 전분 자체가 노화가 되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그 전분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전분이 딱딱해지는 거니까요. 그렇게 딱딱해진 전분을 원래 상태에 가장 가까운 형태로 되돌릴 수 있으면 제일 맛있게 드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빠르게 냉동 보관을 하셨다가 드시기 전에는 약간 물을 추가하셔서 전자레인지에 돌리시거나 뭐 살짝 찜기에다가 한 번 더 찌시거나 하면 가장 맛있게 드실 수 있죠.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떡을 드시고 싶은 뭐 신장 환자나 당뇨 환자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좀 추천하는 이런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떡을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당뇨 걸렸어, 신장 질환 진단받았어 해서 앞으로 평생 내가 떡을 못 먹겠네?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내가 하루에 정해진 특정한 양만큼은 괜찮다라고 스스로 조금 편안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첫째는 그 들어간 재료가 너무 단맛을 많이 내는 그런 떡은 피하실 것. 그게 사실 1번이고요. 2번은 하루에 드실 수 있는 양을 잘 지키실 것. 말씀드린 것처럼 찹쌀떡 한 개 정도의 분량이면 괜찮다. 이 두 가지 염두에 두시면 건강하게 떡을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개라는 거죠? 네. 하루에 한 개.